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선 2막의 시작인 해리스 대 트럼프 토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마이크 켜는 것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ABC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토론하길 원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금부터 경제, 사회, 국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에 대한 입장은 왜 강경하게 바뀌었는지 등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케네디 주니어에 이어 한때 민주당이었던 전 연방 하원 의원의 공식 지지도 받았지만 그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과거에 고래 머리를 전기톱으로 잘라 집으로 가져갔다는 딸의 증언도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의 전 보좌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보좌진 수백 명이 해리스를 지지한 공개 서한도 공개됐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밀 서류 케이스를 기각시킨 판사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질 때만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라틴계 시민단체들이 텍사스주 검찰총장실이 라틴계를 표적으로 한 한밤중에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그로서리 마켓 기업 크로거와 알버슨 합병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크로거 측에서는 합병을 해야만 월마트와의 경쟁에서 소비자에게 싼 식료품을 팔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인 연방거래위원회는 동네 마켓을 죽이고 결국은 물건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를 검열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답합니다. 러시아가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러시아를 공격할 자체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은 불안한 침묵을 이어가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어떤 보복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은 52살의 인질 한 분을 하마스로부터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 마치면서 그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그동안 계속 인터뷰를 해오지 않다가 8월 말 8월이 끝나기 전까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날짜가 지금 8월 27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이제는 그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게 9월 10일로 예정된 후보 간의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토론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덩킹하나? 트럼프가 덩킹하나? 뭐 더킹하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 권투할 때 이렇게 쫙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 더킹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그 매체들도 있는데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마이크 켜놓는 것은 해리스 측에서 기회를 봐서 트럼프를 굉장히 이제 그 캐릭터가 대통령에 맞지 않는다 하는 반응을 하도록 미끼 삼아 유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카멀라 해리스 측에서는 마이크를 2시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토론 내내 켜놔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지난번에 바이든과 토론할 때만 유일하게 이제 미국 대선 후보 토론에서 마이크를 안 켜놓은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한 번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켜놓지 않으니까 좀 대통령스러워 보이더라. 중간중간 막 차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니까 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마이크를 꺼놓는 것을 원하는데도 트럼프가 마이크 키는 거 나 그거 괜찮을 수 있어. 다만 ABC 방송으로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놨으니까는요. 이 ABC가 아니면 좋겠어. ABC는 너무 편파적이야. 가짜 뉴스를 내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는 아 이거저거 피하는구나. 저쪽 상대방의 그 박서의 잽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러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해리스는 두 번째 토론도 첫 번째 해보고 하자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것은 오히려 부통령 후보 토론 10월 1일로 예정된 그것만 확실한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측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트럼프를 정말 부패한 인간이야. 최악의 역사상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죠. 계속 물밑 작업을 하면서 해리스 쪽도 타진하고 해리스 쪽에서 거들떠도 안 보니까 트럼프 쪽에 또다시 타진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수위원회를 이끌어달라. 뭐 인수위원장이라고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이 케네디 주니어가 한 얘기가 인수팀에서 일하자고 했다. 인수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사람들과 일할 텐가, 뭐 장관 인선부터 모든 그 요직, 그 인선을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본인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트럼프 그 후보는 전에 케네디가에서 가장 머리 나쁜 멍청이야. 멍청이 중에 멍청이가 뭐 로버트 케네디 그 주니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마약 중독자였고 오랜 동안 또 마약을 팔기도 했고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법대는 이 사람이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는 미국 역사와 문학 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그 부잣집 아들이 마약을 판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같이 마약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딸이 예전에 그 매체와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딸이 그 딸도 52살인가 36살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디 해안에 뭐 고래들이 막 이렇게 밀려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자동차를 타고 가서 집은 뉴욕에 살 때였는데 타고 가서 결국은 전기톱으로 그 고래의 목을 그냥 절단해서 차에다가 싣고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 지붕에 그 고래 머리를 얹었대요. 그러니까 차가 막 아버지가 그 프리웨이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마다 그 주시한 뭔가가 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부 그 비닐봉지를 얼굴에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해서 뉴욕에 집까지 오는데 뭐 입하고 코만 뚫은 비닐봉지를 쓰고 그렇게 했고 지나가던 프리웨이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하고 했었다. 이런 얘기 등등 과거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사람이 그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모든 경합지에서 후보를 사퇴했다고 해서 이름을 다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뭐 한 영향력 있는 10군데 정도에서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7군데에서 이름이 올라갈 자격은 있고 뉴욕 빼고요. 뉴욕은 뉴욕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뉴욕이냐 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뉴욕 빼고 47군데에서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22군데였는데 그 가운데서 한 10군데 정도를 뭐 빼거나 놓거나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시건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주마다 그 뭐 마감 시한 등등 자격 요건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불가능한 게 네바다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도 이제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카밀라 해리스가 왜 케네디의 손을 잡지 않고 그냥 반응도 안 하고 버려버렸는가. 사실은 해리스가 들어온 이후에는 3자 대결을 하면 해리스 쪽에 민주당 쪽에 더 이득이었거든요. 이건 경합주에서나 전국적인 그런 그 도표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것인데 실제로 네바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지금 불가능할 가능성이 이미 뭐 마감일이 지났거나 인쇄가 시작됐거나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분은 오늘의 미국 그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그 아주 그 진지하게 그 미국을 바라보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걸 그 선거에 임박해서 탁 임팩을 주지 미리부터 여기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있으면 지지율이 거의 0이 될 테니까 그 0이 될 테니까 그거 피하려고 지금 그나마 건지려고 이 시점을 택했다 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리하여
뭐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영향을 미칠 만큼이 될 것인가 이건 아직 모르고요. 지금 텔레비전에 또 나오네요. 또 한 사람 툴시 게버드라고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민주당 소속으로서 툴시 게버드가 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예비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라크에 참전하기도 했고 또 뭐가 있나요? 사모아 출신으로서 그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여자죠. 굉장히 말을 잘해서 예비선거에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뭐 카멜라 해리스 다 함께요. 그때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을 아주 교모하게 환하게 쳐버렸고 그리고 그 카멜라 해리스를 내친 사람이 바로 툴시 게버드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예비선거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뭐 경선할 때부터도 저 사람은 공화당에 가까워 하는 그런 그 시선 집중이 있었는데 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우파 언론 매체로 가버립니다. 팍스 뭐 이런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제 이제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있으면 전쟁에서 미국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경력과 비춰볼 때 뭐 적절한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이 툴시 게버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저 사람은 공화당 사람 했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언론 매체들은 대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는 이건 대전환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트럼프의 보좌진이나 부시 전 대통령, 존 맥케인 그 대통령 후보 밋 rom니 전부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였거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약 200명의 보좌진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한 뭐 공화당의 뭐 애덤 킨징걸 뭐 하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공개 서한을 만든 것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고 심지어 트럼프의 전 보좌진조차 이 사람들이 해리스와 그 팀 월즈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게 참 많다. 우린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그 혼란스러운 리더십을 우리가 4년 더 겪어야지 되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프로젝트 2025 트럼프는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 임기 2기를 위해서 마련한 여기서 저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메디케어 같은 것을 결국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뭐 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2025의 그 위험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사회복지 그 시스템 같은 것은 없애버린다는 게 목표니까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신성한 제도를 약화시킬 겁니다. 또한 미국 밖에서는 트럼프의 추종자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 동맹국에게 등을 돌리면서 민주주의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앞으로 4년 동안 위태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aybe 한국에서는 많은 매체에서 대전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전환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늘 있어 왔던 일이고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지난번의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얼마나 많이 뭐 링컨 프로젝트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단합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이 엄청나게 단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낙태에 대해서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지금 의회에서
뭐 상원 하원을 다 다수당으로 가져가는 게 공화당의 목표잖아요. 해리스 이후에 이게 약간 좀 꿈이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될 때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을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가지고 오더라도 대통령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얘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누가 그 말을 믿어. 어차피 이 그 프로젝트 2025 여기는 낙태 금지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벤스 입장보다도 더 강하게 금지한다는 것을 청사진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낙태 금지 이런 거 하라고 투표를 지난번에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 그런 사람을 3명을 지명한 것에 칭찬을 해주고 이번에 다시 투표하려고 했는데 뭐 슬금슬금 민주당 쪽으로 그 이슈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에 트럼프는 카멜라 해리스를 무찌를 만한 어떤 묘안을 차단해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 딱 그 갑자기 등장한 해리스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공화당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지금부터 해리스 후보가 정말로 이제 바람 부는 그 언덕에 서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온실 속에서 그것도 아주 본인에게 적합한 빛과 물과 뭐 기온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허니문으로 왔는데 아직까지도 허니문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릴 텐데요. 사회 이슈와 외교 정책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카멜라 해리스에게 21가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싶다 하고 질문을 제기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은 여기에 또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뭐 간접적으로는 들어가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사회적인 이슈로는 9번째 질문이었는데 전국적인 낙태 법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10번째는 이민에 대해서 전에는 어떤 그 불법 그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온건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강경해졌지? 국경 문제라든가 왜 이렇게 진화했는가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11번째는 4년 전에는 더 많은 경관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것을 치유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무조건 경관 수만 늘린다고 공공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오더니 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물론 뭐 부통령이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무기 지원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 푸틴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면 큰일 난다. 조심조심 해왔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더 공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에게 잃어버린 땅을 완전히 100% 다 찾지는 못할 텐데 그렇다면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의 길에 대해서 딱 두 국가가 팔레스타인은 아직 국가가 아니지만 다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한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도 보니까 필요하지 않던가 중동 정책에 있어서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완전한 세련된 핵무기를 갖는데 무척 가까워졌는데 핵이 있는 이란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끝까지 막을 것인가. 대만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중국이 침공하면 우리가 막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을 비난하면서 서구 유럽, 일본, 캐나다 무슨 뭐 방위비 여기 한국도 포함되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번째가 트럼프는 거짓.
기본 민주주의 전통을 거부하는데도 수많은 미국인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 과연 왜 그럴까? 그런 트럼프를, 그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트럼프를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 생활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0번째는 바이든이나 힐러리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하는 것을 덜 강조하더라. 해리스는 반면에 트럼프를 굉장히 조롱하는 거, 무서워서 뭐 안 하지? 내가 무섭지? 이런 식으로. 그게 스윙 보터를, 투표장에 가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21번째는 특히 존경하는, 좋아하는, 존중하는, 어드마이어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빼고 바이든, 오바마, 또 이제 누구죠? FDR, 또 링컨, 워싱턴 이런 사람 빼고 그러니까 철학을 본다는 거죠. 통치의 철학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답해야지 된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공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많은 외교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외교 정책에 관한 게 12번째부터 거의 21번째까지 9개 정도가 되나요? 세 파트로 나눴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국은 없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일본 다 들어가는데 캐나다. 그런데 구태여 연결을 하자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거의 가까운데 핵이 있는 이란과 잘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끝까지 막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어제 3%까지 GDP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3%까지 나토 회원국 중에서 그 방위금을 내는 국가는 5개밖에 안 됩니다. 5개 국가인데 미국, 폴란드, 그리스를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한국에도 딱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한국은 이런 그 문제에 나올 때 또 언급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아무튼 해봤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누구라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해리스가 올라갔고 트럼프가 조금 내려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선거인단제의 그런 그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닝 게임이었어요. 오프닝 게임이었고 본 게임은 8월 27일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잠시 뒤에 오늘 미국 그 주요 신문의 탑뉴스도 좀 보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두 사람을 인수팀에 공식적으로 이제 영입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그리고 이제 툴시 게버드 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였다가 탈당하고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이 두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맡는데 이제 공식적인 이런 그 사람을 딱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두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하는데 또 여기도 이 트럼프 후보는 항상 그 가족들을 많이 등장시키죠. 임기 1기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정치 경험 없는 딸과 사위를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런데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파워가 막강하긴 하구나. 대통령의 특별 자문들을 전혀 경험도 없는 데다가 게다 대고 그 딸과 사위를 하더니 했는데 이번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제 그 딸과 사위는 몇 천만 달러짜리 집도 산 것 같던데요. 캘리포니아 주 쪽인가? 예,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1, 2천만 달러짜리가 아니고 3, 4천 달러래요. 3, 4천만 달러 정도 이제 집을 또 산 것 같은데 플로리다에도 당연히 집이 있고요. 뉴욕에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 딸과 사위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무슨 명예의장직을 맡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가면서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에 그 일까지 이제 동시에 가야지 되는 거죠.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선거가 어차피 2달보다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70일 정도 남았나요?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뉴욕 데일리 뉴스를 보면은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뭐 여러 가지를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삼촌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때가 한 8살인가 그랬거든요. 8살 아니면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로버트 케네디 그 법무장관이고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암살됐을 때가 14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이쪽에 엠베서더 호텔이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 지금은 학교가 됐지만 그 터가, 거기서 연설을 할 때 이제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통령의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어딜 가고 뭐 이런 그 충격이 이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도 사실은 이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좀 그 약간의 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14살 때 아버지의 그런 그 암살을 경험을 하고 나서 15살, 그때부터 이제 뭐 마리화나로 뭐 이제 그 수사받고 이런 건 수도 없이 많고, 그게 이제 헤로인으로 코케인으로 가서 29살 때까지는 아주 공식적으로 그런 그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뭐 한국 개고기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새끼곰 죽은 것을 뭐 센트럴파크에 사람들 재미있으라고 갖다 놓은 게 이게 10대 때가 아니라 60살 때 그랬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고요. 그리고는 그것보다 더 전에 앞서 말씀드린 지금 뉴욕 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고래가 이제 해완으로 밀려온다, 죽은 고래들이 하니까 전기톱을 가지고 가서 그걸 목을 썰어 가지고 왔다는 게 딸의 증언인데, 아버지가 동물의 해골 수집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이달 초에 어떤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뭐 해골이 가득하다고 어디엔가 본인. 그 정도로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좀 기행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라서, 이 딸이 예전에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걸 뉴욕 데일리가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킨 건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코도 막고 입도 막고 이렇게 5시간 동안 그 자동차 천정에는 뭐 고래 목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고 오긴 했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하면, 글쎄 사람들은 그럼 이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무조건 케네디 가문이라는 이름만 보고 그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척 많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리스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마음에 들지 않고 트럼프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케네디 하면은요, 본인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존 F 케네디나 로버트 케네디에 대해서 본인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인데도 케네디 가문의 어떠한 이런 그 선망의 대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투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꾸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런 사람이 인수위원회인데 하는 그런 거. 그래서 환경그룹에서는요, 이 내용이 다시 나오니까 연방 관계자에게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 과거에 한 일이라도, 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물 학대라든가 멸종동물 학대라든가 등등. 케네디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버드 그 기숙사에서 마약을 팔았어도 체포되지 않았고 프로베이션으로 끝났고,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몇 년 징역형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내가 마약을 그에게 샀다, 그가 나의 마약상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까지는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때, 같이 다닐 때 이 케네디 주니어에게 마약을 샀어 하는 것도 자꾸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오늘 그 미국의 많은 신문들은 이제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면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 밖에 또 한 가지는 선거와 연관이 된다면 휴스턴 크로니클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뭐 이거 물론 뭐 뉴욕타임스 같은 데도 실렸습니다. 지금 라틴계가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보도 무척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특히 뭐 예를 들어 애리조나의 라틴계라든가 어디의 라틴계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 부정부패, 여자 문제 이런 온갖 것들이 있어도 또 그 힘으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를 해야 되죠. 열심히 이 부정선거를 막겠어 하면서 수사한다면서 이 검찰총장실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막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그게 라틴계 시민단체의 멤버들을 그토록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답니다. 이거 뭐 사기 투표야 하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라틴계 시민권 그 단체 가운데 하나인 라틴계 시민연맹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여기서 우리가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 멤버들이 너무 표적이 되고 있는데 연방 수사기관이 이거 좀 수사 좀 해야지 된다. 심지어는 70대, 80대 노인들 집까지 새벽에 막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랜다. 우리 할머니들을 제발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샌안토니오의 은퇴한 교육자인 87세의 리디아 마르티네즈 이분은요 87세라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계속 이런 그 시민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나이가 87살이나 되고 하니까 다른 그 노인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가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막 검찰 그 총장실에서 급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권총도 보였고 9명의 경찰이 왔는데 7명이 남자고 몇몇 사람은 권총을 권총집에 이렇게 넣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막 문을 밀치고 또 막 십자가로 막 장식된 막 거실의 벽을 지나서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무서웠다고 스페인어로도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라틴계의 그 유권자들은 경찰이 특히 이제 보수적인 지역에서의 경찰이 이런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활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세실리아 카스텔라노의 휴대폰까지도 압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그 휴스턴 크로니클의 일면에 크게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라틴계 투표를 억압하려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도다 해서 이제 그 켄 팩스턴 그 주 검찰총장을 엄청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휴스턴 크로니클에 실렸습니다. 휴대폰 같은 거 막 압수해 간대요. 이게 이제 오늘 전혀 휴스턴 텍사스가 아닌 뉴욕타임스나 휴스턴 크로니클의 공통적인 보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신문의 안쪽에 많이 실린 건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그 사이에 하도 많은 일이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들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세계 다른 나라에서 법을 어기고 전직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다 하면 아마 그 전직 대통령은 뭐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라든가 잘못했습니다라든가 하고 또 미국은 정직을 굉장히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니까 잘못을 또 인정을 하고 나면은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1년 반씩이나 안 주니까 이걸 결국은 뭐 연방수사국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급습해서 그것도 알려줬죠. 충분히 이 트럼프가 연방법무부에 뭐 1억 달러인가 손해배상을 그날 급습했다고 해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다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집에 없는 날을 택해서 미리 날짜 다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트럼프가 그 판사를 만들어 준 뭐 형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그 판사가 주물락 하다가 말하자면 굉장히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걸 오래 판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기각시킨 이유는 특별검사를 임명한 자체가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는 이 판사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특별검사 이 같은 연방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1850년 이후에 워러게이트 때도 그랬고 워러게이트 때만 그랬습니까? 로버트 허 한인 바이든의 기밀 서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도 연방법무부가 했고 그리고 이건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거 대통령도 아니고 연방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았는데 특별검사가 임명됐다고 그런 건 그 특별검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고 그런 특별검사가 기소한 것은 무효야 하고 기밀 서류에 대해서 이거 그냥 무효로 처분을 해줘 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기소가 처음에 이제 이
캐논 판사인데요. 에일린 캐논 판사가 이거 기밀서류 이거 무효야. 뭐 특별검사 그 자체가 위헌이었으니까 임명이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법조계에서는 놀랐었고 그리고 이제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아무래도 선거 있기 전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후보가 기밀 서류를 잘못 가지고 갔구나. 잘못 가지고 간 건 아니구나 하고 유권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질질 끌다가 어차피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분명한 건 하나는 그 스토리는 그 가운데 많이 있지만 트럼프 측에서 이제 이걸 30일 안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되고요. 아무리 항소를 한 특별검사가 유리하다 할지라도 이건 선거 전에 끝날 리가 없습니다. 선거 전에 끝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항소는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질 때만 결국은 중요해집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건 연방 케이스잖아요. 연방 케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이걸 분명히 다 본인이 셀프 사면을 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참 이상하다. 트럼프는 4년 내내 그렇게 고생을 했고 돈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부자인데 뭘 78세나 돼서 또 대통령에 나오려고 하지? 뭐 요즘에는 어디 무슨 소셜 미디어에 쓰는 글을 보면은 전혀 있지도 않은 말 같은 틀린 것을 썼다가 지우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노쇠함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그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연방 케이스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전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선거법에 관한 케이스를 이처럼 이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해놨기 때문에 조지아 케이스 같은 경우도 주의 케이스지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깨끗하게 그냥 사면을 해버려서 클리어 시키기 위한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자, 잠시 뒤에 미국의 이제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해리스의 이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과 또 미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무슨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독점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막 고소를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크 저커버그까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연방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트레이드 커미션이요. 여기서 이제 크로거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큰 그로서리 체인이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알버슨이 많은데 알버슨이 비싸잖아요. 해서 뭐 알버슨이 특별히 뭐 좋은 물건을 가져다 놓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물건값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또 살 때 많이 사면은 싸잖아요. 이 알버슨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월마트에 비해서 당연히. 그리고 크로거도 그걸 못해서 지금 그 크로거라는 그 마켓이 두 번째로 큰 규모고 알버슨이 네 번째라고 하네요. 제법 많은 곳은 많은가 보죠. 월마트가 1위죠. 해서 이제 이 두 그로서리 스토어가 2022년도 10월 달에 인수합병하기로 크로거가 알버슨을 250억 달러 규모의 사기로 합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합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걸 이제 올해 초에 바로 이 연방 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건 반독점법 위반이다 하고 이제 어제부터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이거 포틀랜드 지방법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아마 몇 주일 걸리겠죠. 우리는 월마트와 차이를 줄이려면 이게 두 마켓이 합쳐져서 물건을 싸게 사면 손님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엄청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이 마켓 측의 주장이고 연방무역위원회 측에서는 아니다. 그 동네 마켓들은 어떻게? 빅 체인이 아닌 하나하나의 무슨 예를 들어 소수인종의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 마켓 이런 마켓들은 어떻게 하라고 또 이 일자리는
막 합치고 나면은 당연히 감원이 있을 것 아니야. 결국은 물건값도 상승할 거야. 독점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항상 독점법 위반을 할 때 주장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이 크로거의 변호사들은 우리는 합병이 되고 나면 즉시 알버슨의 상품 가격을 훨씬 싸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고, 이건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겠죠. 완전히 그 법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월마트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대선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이건 말씀드린 대로 몇 주일 안에 이제 소송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은 이거 봐. 정부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물건값을 싸게 해주기 위해서 저런 일도 하는구나 할 수 있겠고,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저렇게 민간에서 자유시장 체제로 돌아가야지 저렇게 다 본인들이 관리를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 같은 선거철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노조는 노조대로 우리가 이게 많이 합병되면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일반인들은 지금 식료품 비용이 아주 비싸니까 이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생각을, 이거 대선판 이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답을 해야지 될 그 뉴욕타임스가 물어본 경제에 관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집을 처음 사는 사람한테 뭐 25,000달러를 보조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유급 휴가라든가 유니버설 프리스쿨, 이 킨더가든도 다 무료로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했고요.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올린다. 이게 바이든의 세금 정책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아닌가. 뭐냐면 이 문제는요, 바이든의 세금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은 사설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지금 연방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세금을 조금 올려야지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한 질문이고요. 또 인기 영합적인 그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회의감을 느낀다던가,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뭐 중국에 대한 관세라든가, 그리고 뭐 제조업을 막 보조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아니 미국이 저럴 수가 있어 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당신도 그럴 것인가? 그리고 독점 규제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독점 규제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건 이제 리나 칸 연방무역위원회의 이 리나 칸 책임자가 하고 있는데, 빅테크에 대해서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빅테크에서 캠페인 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대통령이 돼도 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로서리 값 규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어떤 심보 나쁜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막 물건값을 올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팬데믹 때 올랐던 것이 거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일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답변을 해야지 되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막 3번이나 도전을 하고 하면서도 안 됐고, 항상 그 민주당과 그러니까 공화당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잖아요.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늘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 오바마도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는 유권자도 그랬고 해서 늦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78세 때 늦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평생 아주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었던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금 급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아니 많은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싸지면서 바이든이 훌륭한 그 자리를 결국은 양보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기 영합주의에 휘둘렸었다는 그런 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남아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게 이제 하원에 이제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건데,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법사위원장도 공화당이죠.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 팬데믹 때 코비드 19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를 엄청 압박을 했다.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에 굴하지 말았어야지 됐다. 앞으로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단속을 해라. 소셜미디어에서 검열, 단속이라기보다 검열을 해라 했고 실제로 검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00년도에 9월 달에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것 우리는 안 한다. 이제 자유 표현의 장으로 내버려 둔다 하다가 2021년도에 팬데믹이 2020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2월 달부터. 그런데 1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이거는 이제 이미 트럼프 때는 안 한다라고 한 거고 바이든이 들어왔잖아요. 2월 달 1월 25일인가 취임시켰죠. 2월 달에는 회사 측에서 이걸 검열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압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천만 개 이상의 컨텐츠를 삭제를 했는데 어떤 거는 좀 유머러스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삭제를 했다. 굉장히 유감이다. 풍자적인 것도 검열하라고 하니까 검열해서 삭제를 했다. 이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비드 겨울철 막 오잖아요. 백신도 맞아야지 되고 하는데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테크놀로지 업계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그건 다 정부에서 고려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판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제가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인데요.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 멈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 사이에도 인질 한 분이 구출됐고 108명이 하마스의 인질이 잡혀 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전쟁이 시작되고 30개월 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습니다. 뭐 기간 산업도 공습받았고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미국에 지금 그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목표물을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승인 없이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자체 미사일 드론, 뭐 하이브리드 어떤 뭐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출렁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